그는 그날 집에 있을 예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준석이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의 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렸다. 무거운 금속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가 익숙했던 분노로 가득 찬 깨진 유리 소리나 문을 쾅 닫는 소리와는 너무도 달랐다. 그 날카롭고도 선명한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소리는 텅 빈 복도를 울리며 이 집의 새롭고 낯선 평화를 깨뜨리는 대신 오히려 그 평화를 한층 더 강조하는 듯했다.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여자는 낯선 사람이었고 그 방을 감싼 평화는 그가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조용함, 아이들이 잠든 순간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 온전함이었다. 수년간의 격렬한 혼돈과 상실의 소음 끝에 찾아온 믿을 수 없는 고요함이었다. 3년 전 한준석의 집은 모든 빛을 잃었다.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이 집의 모든 것이었던 서지원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녀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생명의 중심이었던 그 집은 그녀의 부재와 함께 영혼을 잃었다. 공기 자체가 더 희박하고 차가워진 것 같았다. 그녀가 쓰던 방은 잠겼고 그녀가 치던 피아노는 두꺼운 먼지에 덮였다. 그 건반은 더 이상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복도는 메아리조차 품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어떤 방도 평화를 알지 못했다. 한준석은 일에 파묻혔다. 그것은 도피였고 그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는 숫자가 슬픔보다 더 말이 된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다. 그는 회의실에서는 냉철한 괴물이었지만 집에서는 길 잃은 유령이었다. 아이들은 혼돈 속에 파묻혔다. 그들의 슬픔은 방향을 잃은 소음이 되었고 깨진 접시와 벽에 그린 낙서와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되었다. 그리고 시는 수천 킬로미터 멀리 느껴졌다. 한도현, 한민재, 한지훈, 그리고 한우진. 4명의 어린 소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드러냈다. 마디인 도현은 아버지를 흉내내듯 계산된 분노로, 민재는 식탁 밑에 숨어드는 무거운 침묵으로, 지우는 자신의 장난감마저 부수는 파괴로, 그리고 막내 우진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라짐으로. 오래 머물지 않는 가정부 아줌마들의 손에서 자란 4명의 어린 소년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의 반항에 울면서 떠났고 어떤 이들은 그냥 밤에 사라졌다. 한 명은 아이들이 자신의 차에 페인트를 칠한 것을 발견하고 떠났고 다른 한 명은 한민재가 아끼던 앵무새를 실수로 날려보낸 후 떠났다. 소년들은 그들을 밀어내는 법을 빠르게 배웠다. 또다시 상처받기 전에 먼저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안전했다. 그것이 그들만의 유일한 방어기제였다. 너무 많은 소음, 너무 많은 슬픔, 아무도 고칠 줄 모르는 너무 많은 부서진 것들. 한준석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영혼까지 지쳐 있었다. 그는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에 지쳐 있었다. 시장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남자.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온기를 품지 못하고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텅 빈 박물관 같았다. 자신의 성공이 아들들의 눈 속에 깊은 침묵을 덮을 수 있다고 가장하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래서 해외에 도쿄 알라시마스가 무너지고 이틀 일찍 다음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기적을 찾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공허함을 안고 돌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기적은 이미 그의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에도
신이 여전히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해가 뜨기 직전에 비는 멈췄지만 한준석의 빌라 안에는 폭풍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넓은 유리창을 통해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밤과 낮 사이를 결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회색이었다. 그것은 그저 조용하고 무겁게 걸려 있었다. 마치 집안의 슬픔을 그대로 반영하듯. 아래층에서는 강한 커피향이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고 날카롭고 쓴 너무 이른 향이었다. 가사 도우미인 박순자 아줌마는 충격을 대비하는 것처럼 두 손을 꽉 모으고 현관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혼돈이 익숙했지만 사장님의 예고 없는 귀화와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다. 그는 항상 나쁜 소식을 몰고 오는 것 같았다. 한준석의 검은 차가 예고 없이 긴 진입로를 따라 올라왔다. 이틀 일찍 운전기사 없이 사전 연락 없이 앞문이 열렸고 그가 서 있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셔츠 깃은 열려 있었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이, 다른 한 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통화에 고정된 채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는데 낮잠으로 고칠 수 있는 종류의 피곤함이 아니라 눈 뒤에 깊숙이 사는 종류의 피곤함이었다. 박순자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 현관을 통과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비행기가 당겨졌어요. 그는 중얼거렸다. 도쿄 알라시마스가 틀어졌습니다. 그는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뭔가요? 그녀는 망설였고 몸을 움직인 다음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말했다. 가사 도우미가 또 나갔습니다. 한준석의 어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신발 밑에 젖은 발자국을 만들며 서 있었다. 이번엔 얼마나 버텼나요? 그는 마치 답을 이미 아는 것처럼 물었다. 나으리여, 침묵. 그의 가슴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실패가 쌓였다. 나을, 새로운 기록이었다.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공허했다. 그는 계단 쪽을 쳐다보았고 그 다음에는 보통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문을 쾅 닫는 홀 쪽을 쳐다보았지만 조용했다. 두려울 정도로 조용했다. 혼돈은 차라리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이 침묵은 죽음과도 같았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박순자 아줌마는 다시 망설였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준석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오래된 가족 초상화가 여전히 금색 액자에 걸려있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다. 서지원의 미소는 기억 속의 햇살처럼 그를 따라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그를 비난하는 듯했다. 당신은 우리가 만든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식당 문턱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의 숨이 막혔는데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혼란스럽지 않아서였다. 테이블은 차려져 있었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간단한 식사, 반쯤 차려진.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4명의 어린 소년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머리맡에는 남색 앞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한 아이의 의자 등받이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낮고 침착하고 꾸준하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듣고 있었다. 그들은 싸우고 있지 않았다. 음식을 던지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한준석은 움직이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에 젖은 신발을 신은 채 문간에 서서 자신이 보지 말아야 할 신성한 순간처럼 펼쳐지는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의 아들들은 싸우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다.
막내 한우진은 기도 중에 한쪽 눈을 뜨고 그를 발견했지만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작게 미소를 지었는데 마치 아버지가 걸어 들어와 이것을 보기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낯선 여자인 그녀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한준석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고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한 끄덕임을 주었는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주는 그런 종류의 끄덕임이었다. 당신이 더 나쁜 폭풍을 겪었을 때 주는 그런 끄덕임. 한준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마치 그보다 먼저 무언가 신성한 것이 방에 들어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경이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의 뒤로 물러섰는데 마치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지친 냉소주의가 그가 얻지 못한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을 것처럼. 서지원이 죽은 이후로 몇 년 동안 그는 아들들이 어떤 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하물며 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더욱이 그러했다. 그런데 이제 예고 없이 그들은 징계나 벌이 아니라 평화 속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어 돌아갔다. 박순자 아줌마는 불확실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 옆에서 멈췄고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부서질 듯했다. 그녀는 누구죠? 가사 도우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강혜진이라고 말했다. 빛이 돌아올 때까지만 여기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단 일주일, 계약도 급여도 없이 단지 기회만. 강혜진이 처음 한준석의 빌라 문을 들어섰을 때 박순자 아줌마는 이미 결심했다. 그녀는 물론 예의 바르지만 이곳에서 버티기에는 분명 너무 어리고 너무 자격 미달이며 너무 조용했다. 이 집은 조용한 사람들을 산채로 삼켰다. 박순자 아줌마는 이 젊은 여자가 가여웠다. 아이들이 험해요. 그녀는 경고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단 하나의 더플백, 낡은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옆 주머니에 접혀있는 다친 것보다 더 많이 펼쳐진 것처럼 모서리가 구겨진 오래된 가죽장정의 성경 한 권. 그녀는 침착한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다. 제 이름은 강혜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빛이 돌아올 때까지만 여기 있을 겁니다. 박순자 아줌마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일주일입니다. 그녀는 말했을 뿐이다. 그 이상은 보장 못해요. 지난 3명의 여자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다음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다. 강혜진은 그날 오후 햇볕이 잘 드는 방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흔적을 발견했다. 소파 쿠션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마른 시리얼이 깔개 위에 쏟아져 있었다. 깨진 액자가 창턱 위에 뒤집혀 있었다. 이것은 놀이가 아니었다. 전쟁의 흔적이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4살 차이의 마디 한도현은 새로운 위협을 가늠하는 군인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한지우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벽에 공을 던졌다. 쿵쿵쿵.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 한민재는 의자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바닥 타일에 검은 마커로 날카로운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한우진은 마치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본 것처럼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릎을 꿇고 시리얼을 한 조각씩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의도적이었다. 너희의 혼돈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 너희들은 계속 놀아도 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치우는 중이에요. 그게 다였다. 꾸짖음도 잔소리도 그들의 애정을 얻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혼돈에 동요하지 않았다. 한도현이 씩 웃었다. 소리 안 지를 거예요. 강혜진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했다.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아직 들을 권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는 그 말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 중 아무도 몰랐다. 권리? 어른들은 항상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요구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떠났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는 법은 알았지만 조용히 청소하는 법은 몰랐다. 그날 밤 아이들이 위층으로 올라간 후 잠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부수지는 않고 있었다. 강혜진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불빛은 희미했고 벽은 소리보다 침묵을 더 많이 담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 사진들을 지나쳤다. 모든 사진 속에 서지원의 미소. 그녀는 집에 잃어버린 심장을 보았다. 아무도 더 이상 만지지 않는 피아노를 지나쳤다. 건반 뚜껑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홀 끝에 잠긴 문을 지나쳤는데 서지원의 책이 먼지와 시간 뒤 선반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는데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느끼기 위해서였다. 이 방에 갇힌 슬픔을. 그녀는 문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고 그저 문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했다. 주방에서 박순자 아줌마는 그녀가 첫 냅킨을 손으로 접는 것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차피 망가뜨릴 거예요. 강혜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완벽함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필요로 해요. 그녀는 냅킨을 하나씩 카운터에 놓은 다음 복도 쪽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엄마에 대해 알고 있나요? 박순자 아줌마는 눈을 깜빡였다. 그들은 아기였어요. 그리고 한 사장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강혜진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밀어붙이지 않았고 설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아이들도 슬퍼해요. 단지 항상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따뜻한 호떡 냄새를 맡으며 일어났다. 탄 것도, 상자에서 나온 것도, 직원 주방에서 나온 것도 아닌 천천히 만들어진 진짜 음식. 꿀과 계피의 달콤한 냄새. 한도연이 식당 안을 엿보았다. 테이블은 차려져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했다. 각 접시 옆에는 손으로 접은 냅킨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펜으로 그들의 이름만 쓰인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한도현, 한민재, 한지훈, 한우진. 전에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조차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씩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홀 건너편에서 강혜진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근처에 서서 필요로 해지기를 기다렸다. 셋째 날이 되자 아이들은 결정했다. 그녀는 너무 침착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꾸준했다. 그녀는 위험했다. 그녀는 그들이 세워둔 벽을 위협했다. 그녀의 평온함은 그들의 혼돈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단지 그녀에게 이유를 제공해야 했다. 비빔국수 파괴 작전, 한도현이 그것을 불렀다. 계획은 단순하고 유치하고 혼란스러웠으며
오직 슬픔에 잠긴 7살짜리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훌륭했다. 1단계 설탕과 소금 바꾸기. 2단계 세탁 바구니에 고무뱀. 3단계 한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그녀가 저녁을 요리하는 동안 신발 끈 묶기. 4단계 소리 지름을 기다리기. 그것은 항상 왔다. 항상. 그들은 그녀가 울고 소리치고 떠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패턴이었다. 그들이 계획을 실행했을 때 주방은 마늘과 따뜻한 빵 냄새가 났다. 한도현은 소금 설탕을 바꾸는 것을 행주 밑에 숨겨놓았다. 한지우는 가짜 뱀들을 완벽하게 설치했다. 한민재는 그녀의 신발을 쳐다보며 테이블 근처를 맴돌았다. 그리고 강혜진은 그들 중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부드러운 노래, 오래된 복음성가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마치 평생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냄비를 휘젓고 주방을 돌아다녔지만 긴장하거나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다. 그것은 거의 불안정했다. 그러고 나서 저녁 식사 직전에 모든 것이 터졌다. 강혜진은 비빔국수 한 무더기를 접시에 담았고 파마산이라고 생각한 것을 뿌렸고 아이들은 기다렸다. 포크가 부딪혔다. 첫 입이 먹혔고 즉시 표정이 굳었다. 한도현은 그것을 냅킨에 뱉어냈다. 한지우는 기침하기 시작했다. 한민재는 식탁 모서리로 혀를 닦았다. 보통 조용한 한우진조차도 배신감에 얼굴을 찡그렸다. 왜 이렇게 짜요? 그가 신음했다. 강혜진은 멈췄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소금통을 내려다보았고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예의 바른 킬킬거림이 아니라 순간이 그녀를 방심하게 한 것처럼 가슴을 잡고 가볍고 가득 찬 그리고 완전히 동요하지 않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런 안 되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서울에서 최악의 비빔국수를 만들었나 봐요. 한민재가 눈을 깜빡였다. 화 안 났어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앞침에 손을 닦으며 여전히 웃고 있었다. 제가 자란 곳에서는요. 그녀가 말했다. 소금이 설탕보다 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죠. 돈 몇 푼 아끼려고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쳐다보았다. 그리고 뱀들은요. 한지훈이 세탁실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세탁은 지루하잖아요. 그녀는 윙크하며 말했다. 재미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테이블 밑에 있던 한민재는 끈을 묶으려다 멈췄다. 그리고 신발은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한민재의 손이 재빨리 뒤로 움직였다. 아이들은 숨을 참았다. 강혜진은 천천히 몸을 숙여 신발 끈을 풀었다. 제가 한 번은 느슨한 계단에 걸려 교회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현관에서 굴러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후로 저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더 잘 일어나는 법을 배웠죠. 그런 다음 그녀는 전에 어떤 어른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다리를 꼬고 주방 바닥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 위의 어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 옆에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으로 손을 움직이지 않고 그들 모두를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너희들이 저를 시험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 중 아무도. 하지만 너희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네요. 그녀는 계속했다. 왜냐하면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만둔다면 처음부터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녀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잃은 후에 누군가가 떠나면 그것은 단지 아픔을 더 크게 만들 뿐이죠. 그렇죠? 한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혜진은 울지 않았다. 설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여전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들이 저를 받아준다면요. 그날 밤 아이들은 바로 잠들지 않았다. 그들은 목이 마른 척하며 구석을 엿보며 주방 밖 복도에서 머물렀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 속삭였고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며 소리내어 말할 줄 모르는 질문들을 했다. 그녀는 정말로 머물까?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떠날까? 왜 그녀도 상처받은 것처럼 보일까? 고요함 속에서 강혜진은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손으로 하고 있었다. 불빛은 낮았고 집은 더 가볍게 느껴졌다. 그리고 위층에서 4명의 어린 소년들은 오랫동안 처음으로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어떤 계획도 없이 잠들었다. 한준석은 아무에게도 심지어 운전기사에게조차 일찍 집에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공항에서 택시를 탔고 내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도쿄 안라시마스는 48시간도 안 되어 무너졌었다. 그는 이사회에 수치에 화를 내는 척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안도감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에게 집에 올 핑계를 주었다. 그는 비행기에서 많이 자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 가정부에 대해 계속 생각했고 그녀가 얼마나 어렸는지, 첫날부터 얼마나 압도당한 것처럼 보였는지. 그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이 집은 사람들을 삼켰고 그의 아들들은 누군가 떠날 때 더 이상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유를 묻는 것을 멈췄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멈췄다. 그들은 그저 적응했을 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가장 싫어했다. 그가 현관을 통해 들어섰을 때 해는 여전히 높았다. 집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비명도 없고 깨진 유리도 없고 급한 발소리도 없었다. 박순자 아줌마가 입구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는 부드럽게 손을 들었고 마치 아직은 안 돼 라고 말하려는 듯했다. 그의 신발이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고 그가 식당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숨쉬는 것을 멈췄다. 테이블은 차려져 있었고 격식 없이 깔끔하게 접시, 물컵, 중앙에 따뜻한 빵 바구니가 있었고 그의 4아들은 앉아 있었다. 가만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며 부드러운 목소리가 테이블 위로 흘러나왔고 서두르지도 연습한 것도 아닌 그저 따뜻하고 꾸준하고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하나님, 이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과 서로에게 감사드립니다. 테이블 머리맡에는 그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젊고 침착한. 그녀는 한우진의 의자 등받이에 한 손을 가볍게 올려놓고 그의 모은 손을 부드럽게 안내하고 있었다. 그녀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존재감으로 이끌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의 동시에 아멘이라고 말했다. 한도연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그 다음 한지훈이. 그들은 아직 그를 보지 못했지만 한준석은 움직일 수 없었다. 무엇이 더 강하게 다가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아이들이 마침내 평화 속에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가 그들에게 그것을 주지 못했다는 깨달음의 아픔인지. 강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자신을 소개하려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느리고 정중한 끄덕임을 주었는데
무언가 신성한 것 안으로 걸어 들어온 슬픔에 잠긴 남자에게 주는 그런 종류의 끄덕임이었다. 한준석은 목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까운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몸의 균형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그를 알아차렸다. 그러자 한민재가 더 똑바로 앉았다. 한지우는 손에 빵 조각을 든 채 굳어버렸다. 한도현조차도 불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조용한 한우진은 안녕하세요, 아빠. 미소를 지었다. 한준석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가장 작은 끄덕임으로 화답했다. 안녕, 얘야. 그것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에 앉았다. 그럴 계획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강혜진은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가 앉도록 물러섰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원하는지 묻지 않았고 침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물주전자를 들어 말없이 각자의 잔을 다시 채웠다. 그녀의 조용함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적이었는데 마치 그녀가 이 순간이 자신이 이야기할 순간이 아님을, 이것이 그들의 순간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왔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이 먹는 동안 한준석은 거의 아무것도 맛보지 못했다. 그의 포크는 움직였고 그의 눈은 아들들을 살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한지훈이 강혜진의 옆구리에 기대는 방식, 한민재가 요청받지 않고 버터를 건네는 방식, 한우진이 행복하게 숨죽여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방식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낯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숨을 쉴 공간을 갖게 된 소년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한준석은 테이블 머리맡에 있는 남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방금 그 테이블로 다시 초대받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해 질 역 직후 꽃병이 깨졌다. 크게도 극적으로도 아닌 단지 날카로운 균열 한 번, 그리고 침묵. 그것은 서지원이 죽기 전부터 복도 콘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키가 크고 손으로 불어서 만든 유리, 늦은 오후에 빛을 포착하는 부드러운 파란색 가장자리를 가진. 그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강혜진이 조용히 하라고 요청한 후에도 다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항상 가장 빠른 한지훈이 너무 꽉 모퉁이를 돌다가 미끄러졌고 그의 팔꿈치가 꽃병 모서리를 건드렸다. 강혜진이 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굳어 있었다. 한도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한민재의 입술은 누군가를 누구라도 탓하고 싶다는 듯이 벌어졌다. 한우진은 강혜진의 앞치마 자락을 붙잡았지만 가장 부서진 듯 보인 것은 한지훈이었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문장을 혼자 끝낼 수 없었다. 한준석이 몇 초 후 복도로 들어섰다. 그는 유리조각, 아이들, 무릎 꿇고 있는 강혜진을 보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의 내면의 모든 것이 폭발하고 싶어 했다. 꽃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 때문이었다. 그것은 서지원의 것이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샀던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인접한 인천어 리마느 근처의 작은 미술시장에서 그것을 가져온 날을 기억했다. 그것이 바다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집을 더 부드럽게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년 동안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라졌다. 한지훈이 눈을 크게 뜨고 겁에 질려 올려다보았다. 아빠,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한준석은 입을 열었지만 강혜진이 먼저 말했다. 그녀는 더 큰 유리 조각 중 하나에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을 가득 채웠다. 이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이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리 조각을 빛에 돌렸고 깨진 가장자리는 복도 램프에서 금색을 포착했다. 그리고 추억은 깨지지 않아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것들은 주변의 것들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남아있어요. 한준석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분노도 대답도 없이 그저 고요함만. 그는 그녀가 꽃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그들의 슬픔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뿐이었다. 그날 밤 자정 무렵에 폭풍우가 몰아쳤다. 비뿐만이 아니라 천둥, 크고 거칠고 바람이 몰아치는 비가 키 큰 창문에 부딪혔고 오래된 나무들을 신음하게 만들었다. 불빛이 한 번, 다시 한 번 깜빡이더니 나갔다. 강혜진은 양초 불빛으로 주방에서 행주를 접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기 전에 들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발소리에 부드러운 섞임. 차가운 타일 위에 맨발. 한도현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갈비뼈 주위에 팔을 꽉 감고 있었다. 한민재는 다시 작아 보였다. 한우진은 아무 말 없이 강혜진의 가디건 가장자리에 매달렸다. 강혜진은 무릎을 꿇었다. 천둥이 무서웠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요. 한지훈이 속삭였다. 하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폭풍우가 쳤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문장은 잔잔한 물에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드라마도 울음도 아닌 단지 진실. 그 소리는 그들의 트라우마였다. 강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다음 일어나 다른 양초에 불을 붙였다. 이리 와. 그녀가 말했다. 별들을 안으로 가져오자. 아이들은 그녀를 따라 어두운 홀을 통과했다. 그녀는 모든 방에 양초를 켰고 하나씩 부드럽게 빛났다. 그녀는 아이들을 따뜻한 담요로 감싸고 거실 바닥에 앉혔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볼 수 없는 별들에 대한 이야기, 때때로 신이 밤이 내리도록 허락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도록. 한준석은 다시 복도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양초의 깜빡임, 강혜진의 목소리, 그리고 아들들의 얼굴에 있는 고요함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안전했다. 그리고 그는 소리내지 않고 자신의 가슴 속으로 말했다. 그녀가 빛을 되찾아왔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는데 한준석이 익숙해졌던 차가운 종류의 고유의 옷쇼의 고요함이 아니라 더 따뜻한 종류였다. 마치 무언가가 또는 누군가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그는 직원들에게 소식을 묻는 것을 멈췄고 맴도는 것을 멈췄고 아이들이 더 이상 가구를 부수거나 단지 보이려고 선반에 오르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을 멈췄다. 대신 그는 웃음소리, 먼지 쌓인 피아노 방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소리, 저녁 식사를 위해 4개의 작은 의자가 동시에 당겨지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평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방관자였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지 한참 후 한준석은 위층으로 가는 길에 서재를 지나쳤다. 그는 멈췄다. 문은 안에 램프와 카펫 위에서
손으로 세탁물을 접고 있는 강혜진을 볼 수 있을 만큼만 열려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천천히, 체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일하는 방식, 마치 가장 작은 행동조차 조용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놀라지 않았고 서둘러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발뒤꿈치에 앉아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잠이 오지 않네요. 한준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안락의자로 움직여 목 뒤를 문질렀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다. 어색하지 않고 단지 가득 찬. 그는 마침내 그것을 KS를 깼다. 그들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는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단지 진실이에요. 강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수건을 접었다. 그들은 치유되고 있어요. 한준석은 침을 삼켰다.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단어 끝에서 갈라졌는데 마치 묻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대답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강혜진은 대답할 때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계속 접는 작업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했다. 저는 들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앉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떠나지 않아요. 한준석은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다음 말은 더 느리게 나왔다. 더 낮게. 당신은 어떤 사회복지기관에서 보낸 것이 아니군요. 박순자 아줌마는 신원 조회를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냥 나타났어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렇다면 왜? 그의 어조는 이제 날카로웠다. 더 팽팽하게.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까웠다. 왜 이 일을 맡았나요? 왜 4명의 슬픔에 잠긴 아이들과 겨우 버티고 있는 남자와 함께 이 집으로 걸어 들어왔나요? 강혜진은 접는 것을 멈췄다. 그녀의 손은 수건 위에 평평하게 놓였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녀는 지쳐 보였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이 지친 것처럼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저에게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름은 강민수였어요. 한준석은 눈을 깜빡였고 불시에 붙잡혔다. 그는 기업의 공격을 예상했지만 이것은 고백이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기 전에 계속했다. 엄마가 이중 근무를 하시는 동안 제가 민수를 키웠어요. 테이블이 없어서 바닥에서 밥을 먹곤 했죠. 그는 제가 알았던 가장 밝은 존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약간 떨렸다. 우리가 민수를 잃었을 때 8살이었어요. 한준석은 뒤로 기대 앉았다. 방은 갑자기 너무 고요하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편의점 밖에서 총격전. 그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는 집에 오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저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 슬픔을 신이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면, 그가 그것을 통해 일하도록 허락한다면 아마도 다른 누군가는 그들의 어둠 속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될 거라고요. 그녀의 말은 공중에 매달렸다. 무겁고 진실했다. 한준석은 말하지 않았다. 모든 이사회 회의실, 모든 고층 빌딩, 정장 입은 남자들과 완벽한 이력서를 가진 여자들과의 모든 인터뷰에서 그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구하도록 초대받지 않은 집에 부드러운 불빛 아래에서 세탁물을 접고 있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가정부 아줌마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무언가를 어떤 것이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그가 겨우 해낸 말은 왜 아직도 여기에 있나요? 였다. 강혜진은 마지막 수건을 접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빛이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집은 천천히 움직였는데 아무도 피곤해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공기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한준석은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오지 않았다. 박순자 아줌마는 그가 여전히 서재에 있고 문이 닫혀 있고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은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우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너무 뜨겁지 않게 꿀 한 번 휘저은 단호박죽을 만들었고 토스트와 잼을 내놓았고 냅킨을 접었다. 아이들은 하나씩 내려왔고 조용하고 조심스러웠는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밤에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그들도 그것을 느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늦게 강혜진은 한지훈이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낮은 선반에서 꺼낸 사진첩을 몇 안 되는 여전히 꺼내놓는 것 중 하나 넘기고 있었다. 서지원의 필체가 페이지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갔다. 강혜진이 옆에 앉았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건 우리 엄마예요. 그는 사진을 톡톡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사진에서 엄마가 노래하던 걸 기억해요. 우리가 정원에 있었죠. 엄마 코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강혜진이 미소를 지었다. 친절해 보이네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오렌지와 책 냄새가 났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다. 다른 사람도 사랑해도 괜찮을까요? 강혜진은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 옆에 소년을 바라보았다. 사랑은 누구도 대체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로 그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치유되고 있을 때에도 사랑은 자라요. 한지훈은 그 말을 오랫동안 마음에 새겼고 그러고 나서 포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기 위해 그녀의 옆구리에 기대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주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어떤 페이지보다 그들의 입에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갔다. 강혜진이 한우진이 간단한 단어 소리를 내는 것을 돕고 있을 때 한도현이 일어서서 선생님처럼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우리가 투표를 했어요. 강혜진이 눈을 깜빡였다. 아, 한민재가 다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이모에 대해서요. 강혜진은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고 4명 모두 갑자기 진지하고 거의 긴장한 듯 했다. 한지훈은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한우진은 자신의 손을 응시했다. 마침내 한도현이 말했다. 우리는 이모가 영원히 여기에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모가 가기 전까지 그는 침을 삼켰다. 우리가 이모를 강혜진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방은 긴장감으로가 아니라 부드럽고 깨지기 쉬운 무언가로 고요해졌다. 강혜진은 그들 각자를 바라보았다. 용감하지만 부드러워지고 있는 한도현. 씩 웃음 뒤에 감정을 숨기고 있는 한민재. 여전히 가슴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한지훈. 이미 아주 조금 미소 짓고 있는 한우진.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들을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속삭였다. 영광일 거예요. 그날 밤 한준석은 저녁 식사를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멈췄다. 아이들이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강혜진이 거기에 있어서가 아니라
5번째 의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머리맡도 따로도 아닌 그냥 그들 옆에. 그리고 각 접시 앞에는 새로운 이름표가 있었다. 하나는 한도현, 하나는 한지훈, 하나는 한민재, 하나는 한우진, 그리고 하나는 엉성하지만 조심스러운 크레용으로 쓰인 강혜진 이모. 한준석은 아무 말 없이 앉았다. 식사 중간에 한우진이 강혜진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내일도 아빠 옆에 앉아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가족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한준석은 굳어버렸다. 그의 4살배기 아들이 그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을 말했다. 강혜진의 손은 칼질 중간에 멈췄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고 그 다음 남자를 바라보고 그런 다음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손으로 그린 비뚤어진 작은 판지 표지판을 손님 방 문에 걸었다. 강혜진 이모의 방, 그리고 서주원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머물렀다. 몇 주 만에 첫 번째 진정한 햇살이 키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눈치채지 못하고 스며드는 종류가 아니라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종류. 황금빛, 부드럽고 살아있는. 강혜진은 그날 아침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렸고 흙은 여전히 물로 어두웠다. 쌍둥이는 너무 많은 열정으로 그리고 충분한 방향 없이 흙 속에 팔꿈치까지 깊이 박고 튤립 구근을 심고 있었다. 한우진은 근처를 돌아다니며 물결을 보기 위해 웅덩이에 손바닥을 눌렀다. 그리고 한도현. 그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서지원의 오래된 폴라로이드였다. 아무도 몇 년 동안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웃어. 그가 강혜진에게 들어올리며 불렀다. 그녀는 포즈를 취하지 않았고 머리를 고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돌아서서 뺨에 흙을 묻힌 채 집에 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짓는 방식으로 미소를 지었다. 사진은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나왔다. 한준석은 그날 밤 그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음료를 따르기 위해 주방에 갔었다. 그것은 긴 통화와 회의의 하루였고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예전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는 냉장고의 자석으로 고정된 사진을 보았다. 그것은 그를 꼼짝 못하게 했다. 정원에 있는 강혜진, 그녀 주위에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었고 한 손은 여전히 냉장고 문에, 다른 손은 사진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지고 있었다. 양복도 침묵도 아닌 단지 따뜻함. 그것은 그가 살지 않은 기억처럼 느껴졌지만 어떻게든 여전히 속해 있었다. 그 주말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불렀다. 격식 있는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직원도 양복도 긴 연설도 없이 단지 식당, 그들 6명. 접시들은 손에서 손으로 건네졌고 웃음이 틈새로 흘러나왔다. 배경에는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서지원이 일요일 식사 때 틀곤 했던 재생 목록이었다. 강혜진은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한준석을 향해 깜빡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복도에서 장난감 자동차 경주를 하기 위해 달려나간 후 한준석은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자신이 말하려는 것을 연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테이블 건너편에 강혜진을 바라보았다. 가방 하나와 머물 이유도 없이 그의 집에 들어온 여자.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그냥 아이들만 돌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이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 집에 평화를 가져왔어요. 강혜진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들었다. 저는 이 많은 상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요. 한준석은 계속했다. 그것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은 그들이 느끼도록 허락했어요. 밀어붙이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제가 느끼도록 허락했어요. 그는 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당신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당신에게 그 손님방에 머물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숨. 저는 당신이 머물러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원으로가 아니라 방문객으로가 아니라 이 집이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사람으로서요. 영화에서처럼 청혼도 꽃이나 촛불도 없이 단지 슬픔에 잠긴 결함이 있는 조용히 치유되는 남자가 누군가에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강혜진의 대답은 속삭임이었다. 저는 머물게요. 하지만 제가 가족의 일부라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침실로 가는 길에 그녀의 방을 지나쳤을 때 그들은 오래된 표지판 위에 새로운 표지판이 테이프로 붙여진 것을 보았다. 여전히 강혜진 이모의 방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 한도현의 필체로 누군가가 가족이 여기에 산다고 덧붙였다. 그 해봄은 천천히 왔다. 나무들은 늦게 꽃을 피웠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 조각들을 머금고 있었지만 한준석의 빌라 뒤의 정원은 그 집의 다른 모든 것처럼 어쨌든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튤립으로 시작되었다. 서지원이 가장 좋아하는. 강혜진은 도구 창고에 먼지 쌓인 상자에서 구근을 발견했고 그녀의 필체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아이들이 준비되었을 때 심어주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이제 준비되었다. 어느 조용한 토요일, 그들은 모두 정원에 모였다. 강혜진은 그녀의 낡은 정원 장갑을 꼈다. 한도현은 첫 번째 구멍이 파이기도 전에 코에 흙을 묻혔다. 한지훈과 한민재는 노란 튤립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다투었다. 한우진은 각 구근을 유리처럼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리고 한준석, 그는 잠시 가장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순간을, 이 평화를 얻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앞으로 나섰고 작은 삽을 집어들고 그의 아들들 옆에서 파기 시작했다. 그들의 상사로서가 아니라 가장 많은 답을 가진 남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아빠로서. 마지막 구근이 놓인 후 강혜진은 간단한 것을 제안했다. 우리 각자 그녀에 대해 기억하는 한 가지를 말해볼까요? 아이들은 망설였는데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여전히 불을 잡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한도현이 먼저 말했다. 엄마는 주방에서 노래하곤 했어요. 정말 못했지만요. 그가 웃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비욘세처럼 들린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한준석도 희미하게 웃었다. 그도 그것을 기억했다. 한민재가 덧붙였다. 아빠가 출장 가셨을 때 우리에게 저녁으로 시리얼을 먹게 해줬어요. 한지훈이 말했다. 엄마는 저를 작은 허리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한우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제가 무서워했을 때 엄마는 저와 함께 기도해 줬어요. 바로 그때 바람이 불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존재했다. 한준석은 마른 침을 삼켰고
여전히 흙으로 덮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모든 방의 빛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녀 없이 사는 방법을 몰랐어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강혜진을 바라보았는데 서지원을 대체하려는 것도 그녀를 지우려는 것도 아닌, 단지 제가 다시 사는 법을 기억하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늦게 아이들이 나비를 보고 짖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핥는 모세라는 이름의 새로운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와 놀고 있을 때 강혜진과 한준석은 집 뒤 계단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만지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정원은 피어나고 있었고 완벽하게는 아니었다. 일부 튤립은 옆으로 구부러졌고 다른 것들은 고르지 않은 곳을 뚫고 나왔지만 그들은 살아있었다. 웃음, 따뜻함, 회복된 무언가의 소리도 그러했다. 한준석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치유가 큰 순간들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말했다. 치료사, 학교 시스템, 여행, 통제.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저는 치유가 비빔국수 그릇과 함께 묶인 신발끈과 어둠 속의 양초에 왔다고 생각해요. 강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를 향해서가 아니라 젖은 잔디 위를 맨발로 서로 쫓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단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떠나지 않을 누군가를 필요로 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덧붙였다. 사장님도 그랬어요. 한준석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꾸준했고 감사했다. 당신이 머물렀다는 것을 알았어요. 강혜진은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항상 빛이 돌아올 때까지 머물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정원, 집, 그리고 이제 꽃밭에서 찾은 벌레의 이름을 짓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녀를 부르는 4명의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1년 후 사진은 피아노 위에 액자에 담겨 놓여 있다. 5명이 아니라 6명. 그것은 더 이상 텅 빈 복도에 걸린 슬픈 초상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장고에 붙어 있던 흙 묻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한 가족. 정원은 야생적이고 밝다. 집은 다시 시끄럽지만 혼돈이 아니라 음악으로.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전에 내 소년과 한 여자가 그리고 한 남자가 손을 모은다. 그들은 음식, 결코 떠나지 않은 사랑,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래 머물렀던 누군가의 기적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빛은 돌아왔고 이번에는 머물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고 진짜 사랑은 머무는 방법을 안다는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었다면 당신은 여기에 속합니다.